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MGS 코리아의 이의경 매니저라고 합니다. M, MGS 코리아는 사이드FX 코딩 공식 총판이고요. 저희는 한국 공식 총판으로서 한국 후디니 사용자분들께 보다 실질적이고 도움되는 기술 정보와 교육 기회를 드리려고 이 웹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후디뿐만 아니라 파운더리, 맥슨 제품사, 언리얼 엔진 등 VFX 게임, 애니메이션 분야에 전문적으로 웹 소프트웨어들을 함께 취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이 웹 세미나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에 간단한 설문 링크를 공유드릴 건데요. 요거를 세미나가 종료된 후에 잠깐 시간 내서 응답해 주시면은 더 나은 세미나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의 맡아주신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책임자님이시고요. VFX 및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23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신 실무 겸 교육 전문가시고요. 전 세계의 수십 명뿐인 사이드 FX 후디니 인증 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현재는 캐나다 비주얼 콜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에서 헤드 업 미디어로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디니의 본질 포인트로 사고하라 라는 주제로 어트리뷰트의 개념부터 솔버 그리고 솔버 없이 시뮬레이션하는 프로시저럴 애니메이션까지 깊이 있게 다뤄주실 예정입니다. 최기능 강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MGS 코리아 초대해 주신 MGS 코리아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포인트로 사고하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또 이 분야는 또 컴퓨터 그래픽스는 굉장히 방대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너무 간단하게 포인트로 사고하라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단위로 이거 이것을 생각하고 직관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소 무모한 시도일 수도 있는데, 포인트라는 작은 출발점이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이해하는 또 다른 관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뭐, 소개를 해주셨긴 했지만,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최길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 있는 콩 스튜디오에서 게임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들을 비주얼 이펙트 스튜디오하고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캐나다에 있는 비주얼 칼리지 오브 아트 앤 디자인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즘 AI가 굉장히 핫한 이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도 나중에 좀 얘기하게 될 건데, 최근에 LA에서 진행되어졌던 AI 언더러시라고 하는 행사에서 사이드 이펙트 팀과 같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AI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근데 후디니와 언리얼 엔진 메타휴먼을 이용한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알 만한 프로젝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게임 프로젝트는 컬 오브 듀티하고 백프 블러드라는 프로젝트 참여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TV, 영상, 뭐 게임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픽셀로 이루어진 작은 픽셀 단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HD 사이즈는 총 200만, 207만 3,600개. 이것도 제가 찾아본 것인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디지털화해서 이곳에 이제 데이터를 담아놓은 거지. 픽셀 안에는 컬러값만 들어있죠. 저희가 2D로 보여지는 것들은 컬러값들이 보여지는 것들이고 이것이 이제 모든 디지털 이미지의 기본 단위이고 이야기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포토샵이죠. 이 픽셀에 대한 걸 얘기할 때.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포토샵. 바로 토마스 롤과 존 롤 형제가 만든 건데 토마스 롤이 동생이고 존 롤이 형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냐면은 그
그 처음에는 이제 토마스 롤이 그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이었고 원래 목표는 굉장히 단순했다고 해요. 흑백 모니터에서 이미지를 보기 위한 작은 유틸리티였고 처음에는 디스플레이 정도 수준에서 실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형인 존 롤이 이걸 보고서 아 이건 상품이 될 수 있겠다, 제품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방향을 바꾸게 된 케이스인데 존 롤이 누구냐면 지금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가장 높은 그 비주얼 이펙트 쪽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인데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 ILM에서 일하면서 당시에 영화 VFX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미지 보정이 매우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전문적인 디지털 편집 툴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확장하기로 한 겁니다. 밝기, 대비 조절, 색상 보정, 레이어 개념 초기 형태, 필터링 개념의 시작. 그래서 단순한 이제 뷰어가 아니고 편집 툴이 된 것이죠. 그럼 이걸 가지고서 최초로 만들어졌던 영화가 바로 제임스 카메론의 어비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포토샵으로 만들어진 최초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임스 카메론은 여러모로 비주얼 이펙트 산업에 영향을 미쳤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아바타도 그렇고 그 디지털 우리는 결국에 이제 디지털 비주얼 이펙트, 뭐 화면에서 보이는 모든 CG라고 하는 것들은 픽셀을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재적인 과학자들이 이 2D, 픽셀은 그냥 2D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를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었던 아마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컨트롤러빌리티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이 장면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본 건데 3D 환경에서는 그것이 더 컨트롤하기가 쉬웠던 것이죠. 아마 나중에 추후에 얘기할 텐데 지금 AI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생성된 이미지들은 컨트롤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러빌리티를 만약에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아마도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영화 같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이제 3D상에서 만들려고 했을 때 최초로 나왔던 렌더러가 렌더맨이라고 하는 렌더러인데 지금도 있죠. 픽사에서 만든. 그 랜덤의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영화 영상 퀄리티를 위한 조건을 정의한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디지털화 시켰을 때, 픽셀화 시켰을 때 영화 퀄리티의 조건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개념들이죠. 결국엔 포인트, 점, 점선면이라고 하는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픽셀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때 좀 약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이 칸디스키라는 추상화가인데 여기서 있어 점선면은 일종의 감정과 정신의 언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어떤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감정과 정신의 언어로 표현했는데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이 점선면 데이터가 일종의 알고리즘 언어이고 이 안에 온갖 데이터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픽셀이 되게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왜 픽셀을 먼저 소개했던 이유도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가 결국에 픽셀이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포인트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포인트다라고 했는데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냥 점이죠. 어떤 위치가 있는 거죠, 공간상에서. 그런데 이 위치에서 얘를 갖다 움직이려고 했을 때, 움직이려고, 해, 움직이려고 했을 때 뭐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게 저희들이 가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 이때 많은 애트리뷰트들을 우리가 추가하게 되죠. 후딘에서 이제 그것을 애트리뷰트라고 얘기하고, 그 애트리뷰트를 어딘가에 넣었을 때, 이게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적동을 했을 때. 그리고 쉐이더라고 하는 걸 넣으면서 이렇게 렌더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쉐이더를 넣으면서 이 포인트에다가 이런 색깔, 또 모션 블러, 카메라에 의한 모션 블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떨 때 돌이 되기도 하고 스파크가 되기도 하고 뭐 연기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파티클도. 그리고 버블, 물이 되기도 하고 아, 하나의 어떤 점이
어떤 움직임을 갖기 시작하고 쉐이더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그것이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실제에서 보여지는 그런 결과물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리지드 바디, 팩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보통 리지드 바디는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 각각의 포인트들이잖아요. 이것도 포인트죠. 얘도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의 길이, 요 선, 길이가 절대 변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간격을 유지하면서 얘가 움직이게 되는 것. 얘가 만약에 이 포인트 P의 위치가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도 똑같이 다른 것도 같이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리지드 바디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블렛이라고 해서 이걸 하나의 또 팩, 지금은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지금 10개 몇 개지? 4개, 4개, 8개의 포인트가 있는데 8개의 포인트가 아니고 이걸 팩 프리미티브로 적용하면 얘는 하나의 포인트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포인트 안에 결국에 얘가 어떤 트랜스폼 데이터를 갖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팩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그럼 소프트 바디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겠죠? 리지드 바디가 있었으면 포지션과 이런 것들이 길이가 변하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을 주셨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선의 길이가 변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 소프트 바디라고 하고 그것의 어떤 애트리뷰트라든지 데이터 값에 따라서 이것을 우리는 디포밍이라고도 하고 뭐 근육 만들어내는 그리고 클로스라고도 하고 지금 뭐 이거 요즘 벨륨이라든지 MPM 솔버 다 이런 개념들에 있는 거죠. 여기 좀 더 복잡한 그런 계산법들이 더 들어가 있겠죠. 물론 그 솔버 안에 들어가는 뭐 엄청난 뭐 수학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하면 좀 더 활용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솔버들 바로 큰 개념 안에서 리지드 바디와 소프트 바디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포인트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포인트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포인트를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뮬레이션 솔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결국에 포지션은 벨로서티를 어떤 포스 힘이 있고 그 힘에 대한 액셀레이션 그것이 벨로서티가 되고 그리고 그걸 업데이트해서 포지션 되는 이 계속 반복적인 작업이 바로 포인트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시뮬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나중에 이제 시연을 하게 될 텐데 이런 거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솔버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이 있고 포인트가 있고 이걸 믹서기처럼 안에다 넣으면 이 안에서 막 돌아가서 다양한 솔버가 있겠죠. 팝 솔버, 뭐 플립 솔버, 밸륨 솔버, 뭐 클로즈 솔버 다 있는데 그걸 따서 이걸 파티클로 어떨 땐 샌드의 느낌으로 어쩔 땐 이건 팩 프린트 RBD로 되고 어떨 땐 클로스로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엔 모든 것은 포인트가 이 안에 들어가서 어떤 솔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이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보는 것은 결국에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이제 포인트를 뭐 볼륨하고 포인트는 특별히 구분 지어 줄 수가 있긴 한데 이것도 결국에 나중에 뭐 포인트로 이렇게 레프리젠트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포인트와 볼륨을 섞어서 나오는 것이 플립 솔버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인트가 우리가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티클이라고 하는 걸로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데 이게 솔버 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파티클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어트리뷰트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솔버 안에 들어가면 뭔가 얘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이죠. 볼륨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애트리뷰트를 넣으면 변형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죠. 저는 점으로 시작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화면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누군가, 보입니다. 네. 잠깐만요. 지오메트리를 하나 생성해서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 이 점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스피어, 스피어 프리미티브를 하나 정하겠습니다. 이 프리미티브는 푸딩에서 만든 어떤 원형체거든요. 그래서 계산이 상당히 빨라요. 근데 미들클릭해서 보면 하나의 포인트로 돼 있죠. 자, 이걸 우리가 포인트라고 레프리젠트 하는 것입니다. 이걸 움직이려면 보통 트랜스폼 노드를 이용해서 놓고 여기다가 달러 F 이렇게 놓으면 얘가 프레임별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1차적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 움직이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이죠. 근데 이건 리니어하게 그냥 쭉 가는 것이거든요.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냥 어떠한 뭐 변화도 없이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날아가는 것이죠. 이건 물리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이런 식의 방식을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도 하고 뭐 때로는 이걸 프로시저 애니메이션으로 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만약에 벨로시티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여기다 적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앵글을 좀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벨로시티, 이 벨로시티는 이 속 레벨에서는 이게 속 레벨이거든요. 솔버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솔버에 들어가기 전에 믹서기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상태. 그걸 속 솔버라고 하는데 이때의 벨로시티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일종의 데이터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트에서 제가 10으로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10이라고 이름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를 좀 아래 놔두고 들겠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벨로시티 1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벨로시티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솔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생긴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거 솔버 들어가기 전에 얘를 갖다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지금 현재 있는 포지션, 바로 그것이 P거든요. 포지션 데이터.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 포지션 데이터에 지금 현재 있는 벨로시티를 추가하면 얘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10만큼 이동한 거거든요. 여기서 10만큼 지금 현재 있는 포지션에서 10만큼 이동하게 된 것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타임이라고 적용하면 이렇게 타임에 따라서 쓱 흘러가게 됩니다. 리니어하게 쭉 흘러가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 이동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고 트랜스폼으로 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이게 녹색 볼인데 플레이를 이렇게 했는데 솔버라고 하는 걸 한번 이용해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버를 이용해서 솔버를 이용해서 지금 방금 했던 것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터 포인트 랭글 그래서 벨로시티 예, 셋 10 이거 말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이 솔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팝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P 플러스 벨로시티 놓고 이번에는 타임 인크리먼트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타임 인크리먼트는 솔버 안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일종의 서브 스텝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플레이해서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가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엔 놓고 10에다 놓고 빨간,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또 다른 솔버를 하나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란색이 됐죠. 네, 이번에는 엑셀레이션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한번 넣겠습니다. 엑셀레이션 데이터를 넣고 가볼게요. 그래서 엑셀레이션이라는 데이터를 넣고 이거를 마찬가지로 해도 똑같아. 개념적으로는 벨로시티 벡터를 넣는 거나 이걸 넣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벨로시티에다가 얘를 타임 인크리먼트 이렇게 하고 엑셀레이션 커피 페이스트 곱하기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이 벨로시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타임 인크리먼트를 여기다 적용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엑셀레이션 커렌트 지금 벨로시티에 계속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얘가 뭔지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약간 달라졌죠. 엑셀레이션은 얘가 이렇게 가속도가 붙는 것이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뭐 가장 비슷하게 실제 물리적인 그런 느낌을 전달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지금 이 얘 두 개는 그냥 리니어하게 흘러가지만 얘는 처음에 속도가, 서서히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빨라지게 되는 그런 사이죠. 그래서 커브가 이런 식으로 약간 파워 커브처럼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 좀 더 자연스러운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엑셀레이션이라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했을 때 좀 더 다 자연스러운 물리적으로 정확한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거를 그냥 수업 레벨에서는 또 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건 솔버잖아. 이것도 어쨌든 솔버여서 이 점프레임과 점프레임이 무조건 있어야지 타임 인크리먼트는 작동하거든요. 전 프레임 있고 지금 현재 프레임, 전 프레임이 계속 그 두 프레임의 간격이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런 비슷한 효과를 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볼까요? 보겠습니다. 30 놓고 이번에 얘 갖다 놓고 랭글에서 아까 타임 인크리먼트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얘 했던 거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트를 t라고 이렇게 얘를 타임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선 타임 인크리먼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전 프레임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で프리비어스 프레임이 있어야지. 벡터 해놓고 엑셀레이션이라고 이걸 붙여주고 10, 0, 0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지션 x, p.x 그리고 0.5 그리고 엑셀이라고 해볼게요. X축이니까 X축으로만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 그리고 아까 전에 솔버에서 했던 것 같이 T를 다시 한번 빼주면 이게 일종의 엑셀레이션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솔버하고 아주 똑같지 않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엑셀레 서서히 가면서 쭉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지금은 리니어하게 모든 것을 다 만든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거를 좀 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시각적으로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를 좀 만들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숫자로 그렇게 적용을 했지만, 예, 40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거기서 지금 뭐 타임 넣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방법적으로 얘를 조금 더 한번 전 프레임이 있는 것 같이 좀 보이게끔 할 수도 있는데, 음, 그래서 프로セス에서 타겟, 타겟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을 1, 2, 그러니까 정확하게 125 유닛까지 가는 걸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플로트 놓고 t, 이번엔 시간을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고, 그냥 프레임 단위로 프레임을 1프레임부터 150프레임까지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그럼 이 t라고 하는 값은 결국에는 이 t를 타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이 타임 값을 이렇게 0에서 1이라고 하는 값으로 좀 컨트롤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셋업을 하는 거죠. 플롯하고 R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채널 램프 고 이걸 또 타임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램프에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X축에다가 타겟 P 155 유닛을 그냥 이렇게 이동하면은 여기다 P Z 하면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냥 125로 그냥 한 번에 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다 뭘 곱하면 될까요? 바로 얘를 곱하면 되겠죠. R. 곱하면 여기서부터 플레이에서 이런 식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했던 얘를 조금만 뭐 약간 베이지어 커브라든지 컨트롤 한번 해볼까요? 디스플라인 같은 거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시각적으로 이걸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 처음에 느리게 갔다 얘네랑 좀 비슷하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다른 거 솔브랑 비슷하게 천천히 갔다가 서서히 빠르게 흘러가는. 근데 쟤네랑 좀 속도 맞추고 싶은데 그럼 얘를 갖다 좀 더 빠르게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정확한 위치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동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그 창작자가 거의 정확하게 자신이 원하는 속도와 어떤 위치로 이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컨트롤을 여기다 이렇게 컨트롤러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소위 이제 프로시저 애니메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세팅을 하는 것은 솔버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 엔진이 가지고 있는 작동하는 어떤 기능들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고 때로는 어떤 우연에 의해서 좋은 그림이 나오기도 하고 이것은 매우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아주 정확하진 않은.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그게 진짜처럼 보이는지 혹은 그게 그럴듯해 보이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실제 영화에서 작품들을 보게 되면 하나도 뭐 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그림이 있는 반면에 어떤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벨로서티라고 얘기하죠. 벨로서티 익셀레이션. 이라고 할게요. 이쪽으로 읽어놓고 이건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시 얘가 컴퓨터가 생각을 하네요. 잠시만, 잠시만요. 멈추면 안 되는데 이거.
어, thumbnail 저기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explode velocity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끔가다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하다 보면 쉽게 이 부분들을 간과할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좀 3분 정도 놓고요. 1번 뭐더 X로 Y축으로 갖고 여기서 이거 익스플로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없어요. 트라이앵글 없고요. 여기서 제가 벨로시티를 노멀 값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바로 이 노멀 값에 이 벨로시티를 적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팝 넣어보겠습니다. 팝, 팝네. 자, 이 벨로시티는 바깥에선 별로 의미가 없지만 이 솔버, 바로 이게 덤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그것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의미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솔버라고 얘기하는데 솔버 안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를 하면은 얘가 이렇게 지금 노멀 값으로 방금 했던 이렇게 노멀 값으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날아가게 돼 있어요. 자, 이거를 좀 더 컨트롤하기 위해서 잠깐만요. 이게 한 프레임만 그냥 시작할 때 나오게 하도록 할게요. FF 1프레임 한 번만 나오게 하고 더 이상 나오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카피, 페이스트, 5천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날아가죠? 좀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곱하기 5 화면에 이 점이 좀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크게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 좀 크게 보이게 음, 이렇게 날아갑니다. 근데 이거보다 속도를 두 배로 하고 싶은데 혹은 뭐 속도 두 배로 하고 싶은데 해서 한번 두 배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팝 랭글이라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위 두 배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전에 제가 한번 바깥에 아까 봤던 벨로시티 컨트롤하는 거에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얘를 갖다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을 했죠. 벨로시티에다가 그냥 한번 곱하기 2를 한번 해볼게요. 곱하기 2를 하면 두 배 빨라지지만 어쨌든 두 배 빨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배 빨라진 상태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솔버에서는 방금 제가 했던 게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멀리 가야 되거든요. 갑자기 익스플로드 되면서 확 빨라지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솔버 안에서는 매 프레임 이 벨로시티가 인젝션이 다시 되는 거거든요.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처음엔 두 배였다가 그 다음엔 네 배, 여덟 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저 트레일로 들어 한번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볼게요. 플레이해서 보면은 보이시죠? 아, 지금 여기서 보면 아주 분명하게 나옵니다. 첫 프레임과 두 번째 프레임과 그 다음 프레임의 간격이 한 프레임 간격이 점점점 더 멀어지면서 이 속도가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솔버 안에서는 벨로시티를 다룰 때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엑셀레이션 개념을 적용해서 해야지만이 됩니다. 이거 그냥 두 배만 하고 싶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바로 여기에서 보면 inherit velocity가 있잖아요. 이거 한 번만 첫 프레임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걸 갖다가 뭐 두 배, 지금 상황이 두 배니까 여기서 뭐 또 곱하기 2를 하거나 혹은 이 안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은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첫 프레임만 왜냐면 첫 프레임에서만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 프레임 이퀄 1이었을 때 지금의 두 배가 되라. 그 나머지 똑같이 적용되라 하면은 컨트롤이 됩니다. 이것도 근데 리니어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보다는 두 배 빨라졌겠지만 다섯 배 해볼까요? 아까 너무 빨리 날아가서 이게 너무 느려 보이는데 근데 일정하게 계속 유지하면서 가죠. 물리적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무중력 상태였을 때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건 맞는 거죠. 그죠? 그럼 아까 했던 그 개념으로 엑셀레이션 개념을 적용해서 하면은 조금 약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약하겠지만 서서히 빨라지긴 하지만 아까처럼 익스플로드 되지 않으면서도 컨트롤이 되는 어느 정도 좀 제어가 되면서 엑셀레이션 되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해놓고 엑셀레이션 우리가 지금 아까 노멀 값이 있었잖아요. 노멀 값에다가 노멀 값을 좀 한 번 더 적용하고 그리고 지금 벨로시티에 플러스 엑셀레이션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타임 인크리먼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5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 5와 이 5가 좀 약간 틀리죠? 이거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서서히 빨라지는데 잘 모르겠죠? 10까지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문제 속도가 신하면서 빨라지긴 하지만 이 컨트롤이 되면서 빨라지는 거거든요. 속도 자체가 얘처럼 익스트림하게 갑자기 확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뭐 필요할 때도 있겠죠. 얘는 좀 그냥 컨트롤할 수 있고 이걸 만약에 좀 더 제어하고 싶다고 하면은 여기서 벨로시티를 다시 한번 매 프레임 0.9 뭐 이런 식으로 제어하면은 매 프레임 10프레임 속도가 10%씩 떨어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너무 많이 제어가 되죠. 뭐 볼까요? 너무 조금씩 아무리 빨라도 얘가 어느 정도 제어하면서 올라가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50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얘를 갖다 퍼뜨릴 수 있는 다시 줄여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솔버 안에서 컨트롤할 때는 바로 엑셀레이션형 개념을 적용해서 하면 물리적으로 좀 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좀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익스플로드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이제 이 포인트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포인트 말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다른 어떤 포인트 컨트롤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겁니다. 바로 팩 프리미티브에 관련된 거거든요. 팩 프리미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이 내용이 좀 많은데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박스를 좀 하나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음, 팩 프리미티브는 이걸 어, 지금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팩을 하는 순간 팩을 하는 순간 얘가 하나의 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점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가 매우 가벼워져. 지금 3.21이고
얘는 3.4, 별로 차이가 안 나네. 좀 큰 거 가지고 해야 되겠다. 좀, 서브디바이드를 한번 하겠어. 서브디바이드 얻으려면서, 음, 이,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10.1, 10.91, 이렇게만 획을 하면 3.1, 많이 작아졌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불러오는 것과 이 안에서 처리하는 것과는 좀 다르거든요.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화면상에서 렌더링이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계산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이거 자체는 서브디비전은 한 각각의 포인트를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안에서 이 처리를 하는 거죠. 이 안에 소스상에서 처리를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바로 렌더링으로 넘어가서 그냥 비주얼라이즈만 해주는 거예요. 그 데이터 자체를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팩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갖다 한번 좀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미리 좀 만들어 놓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미리 만들어 놓은 걸좀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팩 프리미티브로 하이레즈 버전의 팩이라고 하고 얘는 로우레스 버전의 팩입니다. 팩이 없고 얘를 트랜스폼 데이터로 이렇게 조절해 보겠습니다. 얘를 약간 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해볼까요? 집값을 좀 변형시켜서 자, 이렇게 만들어진 여기에다가 시션 값의 시간을 적용했거든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예제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시뮬레이션 할 때 RBD 시뮬레이션에서 항상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하이레즈 데이터가 있지만 실제로는 로우레즈 프록시 버전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혹은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하더라도 이걸로 하게 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시저럴 애니메이션을 해서 하기도 하고, 혹은 시뮬레이션을 가볍게 먼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얘를 스위치에서 하이레즈 버전의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 위치에 달라붙도록 해야 됩니다. 둘 다 지금 포인트예요. 그죠? 이 포인트가 되는 것은 얘가 지금 보면 포인트 아무 데이터도 없죠. 오리엔테이션 값도 없고 아무 데이터도 없는데 이것을 프리미티브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에 있는 트랜스폼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트릭스 3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죠. 팩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보면은 얘가 그냥 0, 1 이게 바로 디폴트 값이거든요. 디폴트 값이고 이동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반대로 해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 먼저 이 포지션 위치 값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그럼 팩으로 들어가면 기본값이 됩니다. 그럼 얘는 결국 그냥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폼 데이터 적용하지 않고 물론 이것도 거꾸로 빼내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항상 반대로 얘가 팩으로 된 상태에서 그다음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RBD 시뮬레이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게 되고 이 데이터 값을 얘한테 똑같이 적용해서 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희가 하는 그 팩 프리미티브를 적용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포인트 앵글 들어가서 점이니까 하나의 점이잖아요. 여기 점에다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다 한번 이 하이레즈를 연결하고 두 번째 인풋 바로 이 위치 값에 얘가 정확하게 딱 달라붙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럼 이 프리미티브, 팩 프리미티브의 이 데이터를 불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매트릭스 3라고 하는 거는 그 로테이션하고 스케일 값만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포지션 값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지션은 바로 여기 이 값이 있으니까 위치 값은 얘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위치 값은 얘를 이용하고 나머지 로테이션 값만 여기에서 이 작은 박스에서 여기다 적용하면 된다. 이 두 가지 이거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럼 포지션부터 불러가 볼까요? 포지션 포인트 랭글에서 위치 나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얘가 위치에 가서 붙게 되죠. 지금 이제 예상했던 대로 로테이션 값이 정확하게 얘한테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때
매트릭스 3, 아까 얘기했던 매트릭스 3 데이터가 바로 로테이션 값이라고 했는데 9개의 데이터 값이 있거든요. 이때 얘를 부르는 방법은 프림 인트릭스라고 하는 명령어로 넣으면 됩니다. 몇 번째 있는 걸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0번째, 첫 번째. 이 데이터에 어떤 값을 가져야 되냐. 트랜스폼 데이터. 트랜스폼 데이터를 가져야 되고, 프림, 그냥 프리미티브 넘버죠. 여기 있는 프리미티브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적용해서 여기다가 m에다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m이라고 하는 것에 적용됐다는 것은 9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있는 이 인풋 데이터에 바로 여기 이 데이 값이 얘한테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비주얼라이즈가 아직 안 돼 있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하면 되겠죠. 이거 set prementrix이라고 하는 걸 적용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받아온 걸 얘한테 이제 적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어디다? 바로 0 인풋. 바로 나 자신. 얘한테 적용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가져야 되냐? 트랜스폼 데이터. 루크림, 넘.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바로 EM. 얘를 적용하면 내가 정확하게 로테이션 값이 왜 안 되는 거야? 셋이라고도 해야 되나? 뭐? 역시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적용돼. 왜 안 되지? 다시 한번 볼게요. 트랜스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어요. 1차적으로. 자,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얘를 갖다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는. 근데 때로는 이 크기가 다른 것들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트랜스폼이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값을 한번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정도로 키워볼게요. 이렇게 놓고 이 키워진 상태의 값을 한번 여기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놓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해 볼게요. 그럼 이게 큰 거잖아요. 그럼 이 크기는 변하지 않고 이 로테이션 값 정확하게 맞춰보면 되겠죠? 하면 크기가 바뀌었죠. 크기가 다시 원래 얘 사이즈대로 이 작은 사이즈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얘의 사이즈로 다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얘를 이 크기는 유지하고 그럼 로테이션 값만 얘한테 적용해서 이렇게 로테이션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일반화 숙제인데 한번 이걸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연결하고 된 것습니다. 여기다 연결하면 되겠죠? 크기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이 하긴 하는데 좀 약간 다른 개념의 작업을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카피 또 붙여서 일단 위치값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팅하는 거는 뭐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트는 똑같이 이 사이에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1차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바로 얘가 가지고 있는 지금 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바로 팩 데이터에 음, 어떻게 보면은 오리지널 값을 저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불러오는 건 똑같이 불러야 되겠죠.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인풋, 그러니까 첫 번째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위치 값의 로테이션 값. 로테이션 값은 정확하게 얘한테 불러와야 되니까 뭐 일단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트릭스 M. 그리고 오리지널 데이터 바로 매트릭스 3에 있는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오리지널 해놓고 마찬가지로 프리민텍스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풋이죠. 지금 바로 자신의 이 데이터를 일단 가져와서 스케일 값만 따로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스케일 값만 추출하는데 오리지널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걸 갖다 세 개의 데이터로 나누게 되는데 아홉 개의 데이터라고 했었잖아요.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X, Y, Z라고 하는 뭐 값으로 따로 나눠서 그것을 스케일 값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 방법이 있는데 벡터 해놓고 X라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셋, 그리고 오리지널이라고 할게요. 오리지널 XX, 오리지널 XY, 오리지널 XZ 이렇게 이걸 X라고 하는 데이터 값을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개의 값 중에 세 개의 값이거든요. 그다음에는 Y 값을 해주면 되겠죠? Y라고 이름 지어주고 얘는 Y의 X 좀 헷갈리는데 Y의 Y, Y의 Z 이런 식으로 아홉 개라고 했으니까 카피 그리고 Z, Z의 Z, Z의 X, Z의 Y, Z의 Z라고 해서 이 값 세 개를 이곳에 오리지널 값 바로 이 스케일 값을 여기다가 이제 따로 계산하기 위해서 이걸 다 분리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더 간단한 펑션이 있어서 그걸 할 수도 있겠지만 벡터 S라고 스케일이라고 이름 줘놓고 set 해놓고 length가 바로 벡터 길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펑션이죠. length y, length z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 스케일이 바로 이 오리지널에서 나온 스케일을 여기다가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스케일을 컨트롤하는 펑션이 있다는 것이죠. 즉 여기에 스케일이라고 하는 펑션은 원래는 m에서 0, 만약 2배 이렇게 하잖아요. 자, 봅시다. 그거 적용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2배가 되거든요. 3배 하면은 3배가 되고. 그죠? 그래서 얘가 움직이는 대로 얘가 되긴 하겠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2배, 3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얘가 이 값이 정확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거는 1.63배거든요. 얘한테. 1.63이라고 여기다 적용하면 뭐 나올까요? 한번 해볼게요. 1.63.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충 뭐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얘가 이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638, 뭐 얘가 계속 바뀔 때마다 얘를 조절할 수 없잖아. 이제 좀 바꿔볼까, 이렇게? 좀 바꿨어요. 그럼 여기도 또 바꿔야 되고. 그럼 채널 값을 여기다 붙이면 되나? 그게 아니고, 바로 이 S 값을 여기다가 적용하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얘가 이 스케일의 값, 커지면 커지는 대로 작아지면 작아지는 대로 똑같이 움직이고, 얘도 로테이션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즉, 이 오리지널 데이터에 스케일 값을 따로 분리해내는, 추출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걸 프리민트릭스 9개의 데이터에서 스케일 값만 따로 뽑아서 저장하고, 그것을 현재 있는 스케일 값에 멀티플라이 하는 방식으로, 곱해주는 방식으로 얘를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프리민트 적용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RBD 시뮬레이션에서 아주 흔한 방식이죠. 한번 볼까요? 제가 이번에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보이는 대로 할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팩 프리미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팩이죠. 팩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점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팩, 포인트, 아직까지는 팩이 아니네요. 지금 아직까지는 지오메트리입니다. 지금 현재 스파. 그리고 얘를 하이레즈로 이렇게 만든다고 했었죠. 이렇게 외곽으로 만들어, 이게 인사이드인데, 익스플로드 뷰에서, 이렇게. 인사이드 쪽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제 로우 레즈, 바로 이 로우 레즈 데이터를 가지고 결국엔 얘를
벨로서티를 추가하고 어느 쪽으로는 벨로서티 좀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팩 프린트로 만들어주면 지금 10개의 데이터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작업하느냐. 이쪽에 하이레즈를 연결하고 이 프록시를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RBD 시뮬레이션 하면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바로 이게 이제 RBD 솔버가 주는 장점이란 말이야. 이게 결과고. 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면 실제로 시뮬레이션은 얘를 하진 않습니다. 하이레즈를 하지 않아요. 데이터가 무겁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죠. 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로우 레즈를. 그리고 얘를 갖다가 연결해 이 트랜스폼 데이터 아까 보여드렸던 이 트랜스폼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커넥트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하나는 됐지만 이렇게 멀티플하게 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자면 그럼 얘가 데이터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은 얘가 점 같은 걸 이렇게 포인트를 받아오거든요. 이렇게. 포인트 보이시죠?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우리가 트랜스폼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방금 했었던 거죠. 그 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건지 아시겠네요, 여기에. 이 하이레즈 데이터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다 랭글,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폼 피시스라고 하는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그 작업을 해주는, 그 랭글을 쓸 필요 없어요. 아주 똑같죠? 그냥 자동으로 얘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 안에서 어떤 변형을 주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걸 제 마음대로 왜 그럼 시뮬레이션을 안 하고,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이건 트랜스폼 피시스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로우레즈 혹시 데이터 방금 받아온 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방금 했던 거, 저희가 했던 이 작업들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도 팩으로 만들어 놓고, 얘 지금 0이죠? 좀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했던 똑같은 그 작업을 여기다 놓고 하면은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제가 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시저하게 더, 뭐, 이 추가로 여기서 제가 중간에 어떤 데이터를 변형시켜가지고 어쩔 땐 시뮬레이션, 어쩔 때는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과 그런 것들을 좀 섞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볼게요. 이거는 거의 100% 그냥 프로시저로 한 건데 이렇게 비슷하게 했던 영화 중에 하나가 그 프리 가이즈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다리가 그 건물이 어떤 그 브릿지로 바뀌는 그런 작업인데 그 셋업을 제가 처음에 이니셜하게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 같은 방식으로 두 개를 약간 섞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그 저스티스 리그에서의 장면이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아마 이건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인데 이게 제가 이제 RBD 시뮬레이션으로 하면 이 카메라 거리가 있잖아요. 카메라 거리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들이 잘 안 보이고 실제 오버래핑이 돼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거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시간을 똑바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이거 거꾸로 돌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시뮬레이션으로 했었어요. RBD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지금 했던 이 방식. RBD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걸 거꾸로 시간 돌려보기도 했는데 저건 데이터가 뭐 어마무지하게 무거운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시간도 거꾸로 돌리는 것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고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보였던 포인트를 컨트롤하는 프로시저널하게 컨트롤하는 방법과 이 팩 프리미티브를 좌회전으로 로테이션하고 변형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냥 그래프 단위에서 굉장히 뭐 리얼타임으로 거의 수정하면서 작업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우도 꽤 많고, 그리고 실제로 저렇게 작업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시뮬레이션이나 혹은 부분적으로 지터링 이펙트를 넣어가지고 물리적으로 되게 비슷한 느낌의 효과들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씩 하나씩 뭐 겹쳐지게 되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떤 식으로든 이팩 프리미티브들을 내 데이터들을 원래 있는 다른 곳에다가 트랜스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개념은 트랜스폼 데이터잖아요. 이게 팩 프리미티브가 트랜스폼 데이터인데 이게 재밌는 현상이죠. 이게 원래 움직이지 않는 건데 그 데이터만 일로 가져오는 것이잖아요. 이 정보, 트랜스폼 데이터 정보만 가져오는 거죠. 이게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도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그, 그 특히 워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해줘야지 맵 프레임 계산하지 않고 한 번만 계산하면서도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산하는 그 물리적으로 계산하는 걸 한 번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적으로 움직이더라도. 하지만 만약에 그냥 생짜로 시뮬레이션 한 걸 그대로 불러와서 워터 시뮬레이션 한다면 맵 프레임 콜리전 값을 로딩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죠. 이 부분이 기회가 되면 나중에 시뮬레이션 관련돼서 좀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프로시저라는 작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될 건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좀 그래서 자, 이렇게 생긴 어떤 뭐 패널들이 있다고 이게 그 집이라고 할게요. 집의 어떤 베이스먼트인데 집 베이스먼트를 제가 아까 이렇게 해서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오면 그러면 이렇게 집이 만들어졌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라인이 되어 있지 않고 약간 삐뚤어지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뭐 삐뚤어지게 일부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안에 정확하게 이 라인이 맞춰지게 하고 싶은 겁니다. 맞춰지게 하고 싶은데 얘가 좀 삐뚤삐뚤하게 놓여 있잖아요. 그 기둥 뭐라고 그러죠, 이걸? 아무튼 예, 기둥 같은 거 코너 쪽에 있는 기둥이 삐뚤삐뚤하게 돼 있는데 원하는 거는 이 라인업을 맞추는 건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 라인들이 정확하게 이 코너 쪽에 위치에 맞게 하고 싶은데 이걸 그러려면은 이 자체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여기 그리드 선에 일자로 맞춰서 나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적용했던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지금 똑같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 불러왔죠. 그리고 얘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라인이 이쪽에 맞춰졌거든요. 이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아까는 좀 다른 거는 아이덴트라고 하는 값을 적용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01, 000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값이. 원래는 이렇게 로테이션 값이 있었죠. 우리가 무슨 값인지 안단 말이에요. 트랜스폼 값이. 근데 이거를 깨끗하게 아이덴트를 적용해서 아예 그냥 00 값으로 그냥 디폴트 값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그리드 라인에 맞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이렇게 적용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맞게 됩니다. 라인이 맞춰진 상태의 특수가 이렇게 기둥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아니었을 때는 이렇게 삐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의 값으로 돌려놔야 되잖아요. 원래의 값을 돌려놓는 건 다시 원래 오리지널 값, 바로 이곳에서 오리지널 값을 원래 있던 트랜스폼 값을 여기다 따로 저장해 놓고 그걸 거꾸로 이제 킵했다가 다시 불러와서 저장하면은 원래 위치 값대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얘는 이 라인과 라인과 일치된 상태로 이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이죠.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 위치 값들을 어긋나는 값들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려고 할 때 이런 트랜스폼 데이터들을 활용해 가지고 거꾸로 0으로 빌려주면은 이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레스트 노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하나를 좀 설명해 드려야 될 텐데, 시간이 얼마나 있는 거죠, 지금? 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 잠시만요.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팩 프리미티브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있고, 어, 좀, 이제, 모든 것은 다 데이터라고 했었잖아요. 모든 것은 다 데이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데이터, 그냥 이거 소개를 복사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자, 이거 제가 결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음악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 얼굴을 이 사운드 웨이브 음악에 맞춰서 얘가 움직이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어떤 것도 데이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라인을 하나 좀 만들어 놓고 이 포인트를 좀 많이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 채널 값에 채널 값에 얘를 갖다 불러야 되나? 자, 이 웨이브 패턴이 있는데 이게 음악이 제가 나오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음악이 있거든요. 안에 음악이 있어서 음악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웨이브 값을. 그거는 이제 첩이라고 하는 그 되게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여기에 제 파일을 불러와서 이 웨이브 값을 좀 불러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운드 웨이브를. 그래서 모션 FX로 좀 넣고요. 여기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약간의 이제 필터링 과정을 좀 거쳐서 이 값을 그대로 여기 익스포트해서 이걸 불러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얘를 이제 이 포인트에 값을 적용해서 이 시뮬레이션도 여기다 이렇게 헤어 시뮬레이션 좀 이용해 가지고 얘가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그 얘를 갖다 좀 약간 블렌드해서 이 값이 이렇게 이동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 값을 이렇게 이동하는 값을 여기 뭐 차분히 하나하나 설명했어야 되는데 여기 그리드가 있고요. 이제 스캐터를 놓고요. 얘는 디비전 사이즈를 놓은 다음에 제가 이미지 시퀀스 이미지를 불러온 제 얼굴을 여기다 이렇게 무섭게 놨네요. 그 얘를 어떻게 트랜스포해서 컬러 값을 여기 적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요게 요런 게 좀 중요한데 이 오더 값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1로 놓고요. 오더 값을 센터에서 퍼지게 한 것이거든요. 그럼 가운데가 0이고 서서 사방으로 퍼지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자, 이때 그냥 기본적으로 얘를 세팅한 것은 얘를 움직이게 이제 했던 것은 지금 얘가 이 웨이브 값을 확인해볼게요. 이게 이동하는 게 보이시는 분 음악하고 같이 들으면은 거의 잘 나오는데 바로 음악이 흘러가는 대로 얘가 가는 이 값이거든요. 흘러가는 대로 나오는 이 값이고요. 이 값을 여기다 적용한 것이고. 근데 이 값은 그대로 여기 음악에서 흘러나오는 이 값을 그대로 여기다가 버트리트 카피해서 놓고 얘가 이런 식으로 적용되어 있고 한 것입니다. 쭉 퍼져나가게 퍼져나가죠. 그리고 얘 자체를 여기서 얘한테 칼라 값을 좀 적용해서 적용한 것이고 얘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움직이게 하고 볼게요. 지금 이 사운드에 맞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얘를 좀 랜덤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아, 1000개는 숫자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네요. 또
여주면은 합시다. 예, 이 중앙에서부터 거리에 따라서 이 흘러가는 대로 얘가 이 변형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바로 그걸 디스턴스 값으로 적용한 것이죠. 얘를 스위치를 하면 스위치하면 이게 좀 랜덤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랜덤하게 적용이 되겠죠. 이 사운드 음악 소리에 맞춰서. 근데 아까 했던 이 시뮬레이션 값을 얘를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은 좀 얘기가 달라져요. 이 시뮬레이션이 적용한 상태에서의 어떤 값도 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값 자체가 조금 달라지겠죠. 이 설정을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보시면 복잡하네요. 라인들이 이렇게 있고 이 웨이브 값을 이 첩에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웨이브라는 값에 적용시켜 준 것이고 웨이브 값을 여기 보시면은 이 값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값 자체로. 얘는 y축 값, y 값으로 이걸 활용해서 하면 됩니다. 이때 이 웨이브 값을 적용하는 방법은 이 첩에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익스포트로 웨이브에다가 설정을 해주면 어트리뷰트 1에다 이렇게 설정해서 적용하면은 이렇게 이 값에 이렇게 첩 내식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요 플래그를 켜줘야지만이 저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얘를 갖다 또 연결하는 방법이 한 번에 늘리는 방법이 있죠. 아, 이 음악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어떤 사람은 이걸 애니메이션 하기도 합니다. 이거 자체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하기도 하는데 이를 하나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럼 좀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이게 미세하게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시작 프레임에서 그리고 안 보이지? 너무 작네요. 너무 좋아서 안 보이네요.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제가 좌우단가 이게 포인트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 이동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 포인트에 이 바로 이 디스턴스 얘가 위치의 값에 서 이게 디스턴스에 따라서 얘가 가까운 데 있으면 빨개 이게 색으로 봤을 때 가까운 얘하고 가까울수록 이 색깔이 적용되게 이 색깔이 적용된 부분과 그리고 이 디스턴스 이 부분을 연결해 어트리뷰트 카피니까 똑같은 값이죠. 이 부분만 이제 보이게 해라. 요, 이 P 값으로 럽 이용해서 블렌드 값을 이용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럼 이 값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포인트가 0번부터 끝번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솔팅을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0번부터 끝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0번부터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여기서부터 0,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뭐 솔팅을 할 수도 있고 커브 이용해가지고 혹은 반대에서 거꾸로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소트에 따라서 이 값을 적용하게 한 겁니다. 이 부분들을 적용해서 얘한테 이 값을 이용해서 뭐 칼라 값은 그냥 적용한 거고 y 값에다가 이 디스트 값을 적용해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적용한 거죠. 뭐 이거 애니메이션 되게 혹은 이거 반대로 얘는 헤어 시뮬레이션 이용한 걸로 여기 보시면은 헤어 시뮬레이션 이용한 것이거든요. 넣고 움직이는 걸로 이거 그때 유용해서 이게 좀 부드럽게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이 길이만큼만 적용해라. 여기서 마찬가지로 적용하면은 이거는 랜덤하게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좀 더 부드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또
이 블렌드 여기서 넣고, 아, 이거 급하게 막 끝나야 되나? 잠깐만요. 음악 소리가 더 나오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파일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마지막 부분 좀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못 해드렸는데, 그거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그리고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그 프로시저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어, 저희가 사실 2D 그림을 그리는 애니메이션 2D 그림을 그리는 연필이나 뭐 붓으로 그리는 그림으로 영화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픽셀에서 이걸 디지털화하기 시작했고 그 디지털화된 걸 3D 안에서 물리적인 공간에서 더 정확한 그림을 그려내기 위해서 3D를 만들어낸 것이고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 인더스트리에. 근데 그 파이프라인의 아주 기본적인 단위가 포인트 단위로 시작하는 것이고 그 포인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한 소프트웨어, 그냥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소프트웨어가 후딘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저도 마야를 거의 10년 동안 사용했었지만 후딘을 한번 사용한다면 오 이렇게 디테일하게 컨트롤하는 게 쉬운 소프트웨어가 있었나 생각해서 사용했던 툴이 후딘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좀 알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AI 온더브러시라고 하는 AI로 만들어진 영상들, 영화, 필름들에 대한 것들이 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컨퍼런스 현장에서 발표를 하게 됐었는데 이런 AI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시장도 있고. 근데 문제는 컨트롤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걸 얼마만큼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게 관건이었었지만 여전히 저희가 이 중간 이 AI 이 어디쯤에선가 저희들은 지금 계속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소프트웨어가 뭔가 했을 때는 후디만큼 강력한 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건데 이게 신세계 백화점 명동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전시하게 될 작품인데 이 부분들을 이건 컨셉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프로시저하게 이제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후디니와 안리얼 엔진 이용해서 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그리고 저와 좀 대화를 나누고 싶거나 저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업이 있는데 그 관심 있으시면 여기다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만 그리고 네, 이제 Q&A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시간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 자세하게 뒷부분 설명 못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휴대미 파일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강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건가요? 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AI가 이제 컨트롤이 힘들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네, 상업 프로젝트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이렇게 FX를 사용하려고 할 때, 네. 어, 비교적 좀 간단하거나 디테일이 좀 안 보여도 되는 좀 멀리 있는 샷들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샷들이면은 AI로 생성형으로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지, 그리고 이 작업이 AI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후딘이나 기존 툴처럼 FX를 활용해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음. 기준점이 있는지 어느 걸 작업할지 기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건 제가 이제 뭐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국 상황과 이 헐리우드 쪽 상황이 약간 틀린데요. 일단 그리고 어떤 카테고리냐에 따라서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광고 쪽은 상당히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AI로. 광고 쪽은 좀 약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예전에는 되게 디테일하게 어떤 걸 컨트롤해서 결과를 내는 거에서 포커스를 언제나 맞춰왔지만, 광고는 어쨌든 그 휘발성 그런 컨텐츠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돈을 주고 사람들이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임팩트가 있으면 오히려 AI로 만든 것들이 어떤 효과를 더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광고 쪽은 AI 제너레이션으로 많이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AI로 VFX를 작업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말이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헐리우드 스튜디오 기준으로는 AI 제너레이션으로는 전혀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속도가 느리지 않거든요. 작업해서 결과물 만들 때. 렌더팜도 되게 충분히 있고, 그리고 작업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에요. 여기 있는 아티스트들이 작업을 하면. 한번 뭘 정하면은 그걸 갖다 굉장히 빨리 만드는데, 문제는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건데, 같은 샷을, 똑같은 장면을 100번도 작업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인풋을 넣으면 AI는 똑같은 인풋을 넣어도 항상 다른 가 나오니까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처 필름 같은 경우는 영화 비주얼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피처 쪽에 이제 극장에서 걸리는 거라든지 혹은 컨트롤이 많이 필요한 감독이 무조건 컨트롤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AI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라든지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아티스트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의 헐리우드 필름에서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옵션들이.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듣기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판단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리고 또 개인 컨텐츠들 있죠. AI 만들어진 개인 컨텐츠들, 영상도 저도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3편 정도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 대신 이제 후디니를 얼만큼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실험하기 위해서 한 3편 정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발표를 하러 가게 된 것이고, 근데 여전히 뭐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됐었고, 결국에는 걔네들이 만들어진 걸 가지고 AI가 만들어진 걸 그냥 제가 선택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냥 이걸로 선택해야지. 컨트롤이 마음대로 되진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질문에 정확한 답이 됐나요? 근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혹시 그 어시스턴트처럼 활용을 해서 네, 후디니에서 기존에 이제 뭐 아이디어 같은 게 먼저 잡힐 거 아니에요? CG를 할 때 네, 어떻게 네. 만들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지 뭐 그런 걸 이제 구조화하고 도움을 받고 뭐 코딩도 그렇고 백스를 음, 쓰니까 후디니는 네. 이제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그거는 있어요. 이제 뭐, 백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코딩을 써야 되는 거, 파이썬을 써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왜냐면, 저도 지금 어떤 작업을 하면서, 그, 그 AI 이번에 발표를 위해서 한 거긴 하지만 그 MCP라고 하는 개념을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요. 그 클로우드 코드라고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그 클로우드 코드에 MCP 같은 거를 적용할 수 있는데 꼭 그 클로우드 코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코드엑스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즉 무슨 얘기냐면 후딘을 열어서 코드 에디터라든지 그 AI를 연결해서 AI에 대한 명령을 줘서 후디니를 컨트롤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직까지 효과적이진 않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그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툴을 되게 많이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하나 만들었던 게 완전히 바이브 코딩으로만 작업을 해야지라고 해서 결정해서 만든 게 그런 그 SF 브릿지 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I 툴 중에 메시를 생성해내는 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후디니에다 연결해가지고 이미지만 넣으면은 컵에서 이미지만 넣으면은 모델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툴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죠. 아이디어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뭐 온갖 툴들을 다 만들 수 있어서 그런데 뭐 개발자들이 사용을 해야지 좀 옵티마이즈도 잘 되고 뭐 그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AI 드리븐 회사들도 더 이상 이제 코딩을 직접 하진 않고 그 아키텍처를 잘 설계하는 방향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코딩 자체는 아마도 이제는 이제 AI 툴들이 상당히 많이 예,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적극적으로 아마 사용하고 저도 되게 많이 사용해요. 지금 거의 손으로 코딩하는 게 없고 거의 AI 툴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후디니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학생인데 가져야 할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습관, 좀 지금은 아까 뭐 AI도 있고 많이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좀 보는 눈을 좀 많이 좀 키우는 게 좋거든요. 결국엔 저희가 만들어내는 거는 아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돈을 내고 어떤 보는 작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품성 있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퀄리티 있게. 그러려면 되게 기준을 되게 높여야 돼요. 퀄리티를 기준을 높여야 되고 자신의 눈을 높여야지 그 퀄리티의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기준이 이제 낮으면은 결국엔 좋은 그림을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잘 못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많이 아는 것과 그 눈이 높은 거하고 좀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기술을 먼저 적용해서 좋은 그림을 만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되게 높은 기준의 어떤 상상력을 가진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야지 하면서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서로가 영향을 주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의 작업을 끝까지 한번 좀 파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기술적인 것들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요즘 너무 AI가 좋다고 하는 게 그러한 질문들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AI 툴들이. 지금 궁금한 것들, 푸딩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던지면 얘기해주고 답해주고 그걸 테스트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도움을 받아서 코딩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버브의 활용은 점점 줄어들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요, 버스는 전 지금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노이즈 같은 패턴들은, 노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노이즈 노드를 이용해서 할 때가 더 시각적으로 좀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코드를 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항상 그걸 써야 되니까. 근데 이미 뭐 만들어진 걸 쓰는 게 되게 좋죠. 그리고 후디니 안에 있는 노드 중에서, 아까 저는 이제 이걸 기본적인 거 설명하려고 온갖 계속 랭글을 이용해서 사용했지만, 기본 노드들이 좋은 게 상당히 많아서, 그것만 가지고도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밥 같은 경우는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어떤 분들은 코딩 자체를 좀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뭐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계속 길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밥 같은 경우는 시각적으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하나하나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도움이 좀 많이 돼. 복잡한 거 할 때는 당연히 다시 코드를 짜야 되긴 하겠지만 중간에 RBD 시뮬레이션 중 로우 레즈로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물에 하이 레즈로 오브젝트 붙이는 걸 설명해 주셨는데 잠깐 지나가는 얘기로 이런 방식을 물 시뮬레이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 요청드려도 될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걸 갖다 적용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로우 레즈 시뮬레이션을 하이 레즈에 적용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물 시뮬레이션에서 컬리전에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콜리전 제가 예전에 작업했던 영화 중에 아쿠아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아쿠아맨이라는 영화에서 보통 한 2km 정도 되는 그 배가 있었어요. 그 배가 밑에서부터 물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이 2km잖아요. 시뮬레이션만 한 9시간 걸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단순한 움직이지만 밑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 프레임 굉장히 큰 콜리전이 매 프레임 로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시간 자체도 너무 오래 걸리고 매 프레임 로딩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트랜스폼 데이터를 이용하면 한 번만 로딩을 해요. 콜리전을.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이동하는 방식으로 그 콜리전을 한번 이동하는 방식으로 그 안에서 트랜스폼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시뮬레이션 엔진 안에서 일어나는 그 밑에 단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걸 적용하지 않고 그냥 캐시를 불러와서 하면은 맵 프레임 걔를 불러오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까 RBD에서도 우리가 하이레즈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맵 프레임 그 데이터를 불러와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되게 무겁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로우레즈 데이터에 있는 트랜스폼 데이터 값만 그대로 하이레즈에 적용하면은 그렇게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워터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지금 오해하시는 게 이제 로우레즈 시뮬레이션을 하이레즈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근데 정확하지 않아서.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아, 네. 저는 지금 게임 개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인데, 네.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서 후디니 SOP 개념을 활용한 레벨 프로토타이핑 툴을 지금 제작을 해서 운영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아티스트님 말씀을 연역을 제가 아까 보니까 게임 프로젝트 경험도 네.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어, 이런 SOP 단위의 활용뿐만 아니라 뭔가 DOP라든지 아니면 다른 OP 개념에서 뭔가 게임 프로덕션에 좀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 도구 활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음. 실질적으로 산업에 도움이 될 법한 아이디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생각하고 아, 계신 게? 제가 잠깐만 어떤 것 좀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제가 작업했던 거 중에, 요번에, 발표하러 갔을 때 사용했던 그 데이터를 잠깐 좀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음, 이거를, 이걸 것 같은데,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이시나요? 아, 네, 잘 보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작업했던 건 AI 쪽에서 작업했던 것인데요. 네,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 파이프라인들이었던 거고, 뭐, 이제 음, 이게 메타휴먼에서 하이레즈 데이터로 넘어가게 했던 그 캐릭터 모델링 했던 작업들이거든요. 여기서 이 메타휴먼에서 여기 넘어가는데 15분이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셋업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근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 이제 게임 엔진에서 이거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컵에서 이미지를 불러와서 이 선택을 하면은 이제 물론 이건 오픈소스 툴이고 실제 상업용 툴도 연결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오메트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거고 제가 이제 이 마운팅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게임 엔진에서 사용했었던 방법 중에 하나죠. 터레인 같은 것들 적용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이제 클리프 작업인데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스케일의 이건 실제로 프로덕션에 적용했던 건 사람이 되게 작거든요.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어,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클리프가 만들어지는 사람이 진짜 되게 전만하거든요. 그거에 이렇게 컨트롤해서 게임 단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집 같은 거를 프로슈럴하게 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어, 이렇게
집들 이런 거 컨트롤 뭐 나무로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걸 도시화시켜서 또 적용해서 이를 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이거 만들어서 집을 만들기도 하고. 이거 모듈화 시키는 거죠. 근데 이것도 AI하고 연동해서 작업하는 것들을 좀 소개했었었는데, 이건 이제 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를 똑같이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런 식으로 프로시저하게 만들어 놓고 AI 이용해가지고 똑같이 여기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건 영상 만드는 데 좀 도움이 됐던 것이고요. 뭐 이거는 이제 게임, 자, 이것도 이제 하나, 이거 GDC에서 발표했던 거 제가 또 다시 개발을 한번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AI로 컨셉 아트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걸 다시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포토샵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려가지고 엔진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후디니에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 엔진으로 보면 그대로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포토샵으로 그린 거 이 부분에다가 녹색으로 이분 나무를 더 추가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다 해놓고 저장해 놓고 바로 얘를 후디니로 가져오면은 이 부분이 다시 나무로 채워지게 되는 바로 이 과정이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은 후디니에서 해서 그렇지만 이 후디니 엔진을 유니티라든지 언리얼로 보내면 바로 다이렉트로 플레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프로토타입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대신 포토샵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뭐 처음부터 기획이 좀 돼 있어야지 되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이것도 애니메이션 관련된 걸좀 했던 것이고, 네, 문제.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 자, 그리고 여태 후디니를 오래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발전을 느끼셨는지 궁금하고 앞으로 후디니가 무엇을 중심으로 개설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이게 지금 저도 참 되게 궁금한데 후디니가 굉장히 좋은 툴이고 저는 되게 후디니 사용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그래픽스에 아주 최소 단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점으로 시작하는 거고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게 선이고 점과 점을 연결해 한 것들의 앵글을 갖게 되면 그 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의 최소 단위가 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후딘이기 때문에 전 처음에 이걸 사용했을 때 상당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다른 툴들은 그걸 물론 컨트롤할 수 있지만 좀 패키지화돼서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방식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걸 표현할 때 조금 약간 한계가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내가 뭐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한다기보다 패키지된 걸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근데 후디니가 그런 것들을 좀 근데 지금 후디니도 많이 패키지화 되었죠.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것은 이제 사이드 이펙트 팀이랑 그 AI 컨퍼런스에 가면서 그 사이드 이펙트 팀이 또 AI 관련된 걸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저랑 작업을 뭔가 좀 해보자고 얘기를 좀 했고 AI 관련된 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마도 컨, 그냥 뭔가를 확 생성해내는 그런 걸 만든다기보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도움을 주는 툴들 있죠. AI를 이용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걸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툴들을 더 많이 만들 것 같아요. 여전히 아티스트가 충분히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렇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방향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모르죠.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기술들이 이 지식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픽셀에서 3D에서 다시 픽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컨트롤을 못 한다는 게 지금 문제인데 다시 픽셀로 가는 걸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 과정에서 호디니의 개발자들이 가만히 있진 않더라고요, 지금. AI 시대의 주니어 FX 아티스트에게 현업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AI 활용 능력과 태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그 자기 작업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AI를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는데 컨트롤을 내가 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지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거든요. 후디니 안에서는 포루프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개선시켜 주거든요. 근데 포르프 자체도 많이
밀리언, 뭐, 폴리곤 이런 식으로 되면 프로프 할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절벽 샷 같은 경우는 절벽 만드는 그 프로시저럴 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들을 AI가 만약에 미리 시뮬레이션, 앞에 시뮬레이션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얘가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얘가 계산하게 될 거야라고 해서 AI가 서포트해주는 그런 방식. 이미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개념을 후진이가 가지고 있고, 그걸로 해서 근육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툴들을 적용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그 AI를 통해서 만든 메타휴먼 캐릭터에 서로 연결되는 와이어가 많을 것 같은데 움직이는 영상이 있을까요? 네, 움직이는 영상이 있죠. 그거 갖다, 그, 리깅을, 뭐죠? 에이펙스 세팅을 해서 캐릭터를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와이어를 시뮬레이션을 했죠. 시뮬레이션 이제 포인트로 연결돼서 움직이게끔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MGS 코리아에서 적어주셨네요. 워낙 3시까지만 뭐 얘기가 돼 있었다 보니까 다른 분들 다른 일정 있으시면은 이게 네. 어려워지니까 저한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강사님께 아까 전에 보여주신 카카오톡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전달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파일을 공유해드리기로 했는데 이 파일은 이메일로 그 MGS 코리아에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내드리면 되는 아, 건가요? 아니면 예,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파일은 그 지금 계신 MGS 코리아에 호스팅 파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나중에 공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제대로 많이 설명을 못해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강사님 바쁘신 와중에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그리고 덕분에 되게 흥미롭게 집중해서 잘 봤고요. 네, 그리고 같이 참가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작할 적에 말씀드렸던 설문 링크를 다시 올려드릴 건데요. 요거에 참가자분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자 준비한 것이고요. 취재된 내용은 향후 세미나 기획에만 활용됩니다. 그래서 저희 MGS 코리아는 그 후디니를 비롯해서 파운더리, 맥슨, 관련한 제품, 혹은 언리얼 엔진 등 전문 소프트웨어들을 취급을 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세미나를 계기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오늘 강의 내용은 MGS 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MGS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는 후디니 강의, 세미나 녹화 영상, 그리고 실무 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웹세미나는 아까 전에 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강의 후속 시리즈를 준비 중이고요.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강의 주제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 채널이랑 커뮤니티를 통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MGS 코리아는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